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 때리시게요? 저 지금 이거 다 찍고 있어요. 며느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제 친구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이거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저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노망 나신 거 아니면 당장 그 손 내리세요. 훈육 좀 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시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며 경찰을 부르겠다는 며느리. 급기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고 전 재산을 가로채려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노망난 시아버지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먼저 파멸을 선사한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애기 죽이지 마시라니까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친구 김덕만은 그 격언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며 살아온 친구죠. 자수성가에서 50억 자산가 소리를 듣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밥값 한 번 시원하게 내는 게 낙인, 그저 평범하고 사람 좋은 노인입니다. 그런 덕만이 오랜만에 손주 재롱 좀 보자며 저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감도는 식당 안 덕만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 김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갈비 맛이 어떠냐? 할애비가 우리 강아지 많이 먹으라고 제일 비싼 걸로 시켰는데. 하지만 10살짜리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터져나오는 요란한 전자음 소리가 고즈넉한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죠. 식사를 하던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눈살을 찌푸리며 우리 테이블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다 못한 식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아이 게임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최미진의 반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최미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애가 밥 먹다가 심심해서 게임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눈치를 줘요? 애기 죽게 진짜. 직원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덕만이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왜 애먼 사람을 잡냐? 민준이 너도 그래. 어른들하고 밥 먹는데 핸드폰 집어치워. 덕만이 민준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으려 하자 민준이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싫어. 내 거야. 내놓으라고. 민준이가 발을 동동 구르더니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덕만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물컵이 덕만의 가슴팍에 맞고 튕겨나가 옆 테이블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덕만은 충격으로 입도 다물지 못한 채 젖은 옷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덕만이 벌떡 일어나 민준이의 종아리를 걷어올리려 하며 호통쳤습니다. 이놈의 새끼, 할애비한테 물건을 던져. 오늘 종아리 좀 맞아야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미진이 잽싸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미진이 카메라 렌즈를 덕만의 얼굴에 들이대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 때리시게요? 저 지금 이거 다 찍고 있어요. 이거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저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덕만이 기가 막히다는 듯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 자식이 할애비한테 컵을 던지는데 훈육도 못하냐? 훈육이요? 이게 훈육이에요? 폭력이지. 요즘 세상에 애한테 손 떼면 바로 잡혀가는 거 모르세요? 애기 죽이지 마시라니까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덕만에게 경찰을 부르겠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말입니다. 덕만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덕만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김철수가 소파에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최미진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덕만이 아들 김철수를 보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말 좀 해봐라. 민준이가 나한테 물컵까지 던졌다. 내가 할애비로서 그 정도 야단도 못 치냐? 내 처는 나더러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김철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덕만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덕만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가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긴 해요. 요즘 누가 애들을 때리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식당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시면 민준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덕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데 오냐 오냐 하라는 거냐? 옆에 서 있던 최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지금 방에서 경기 일으키고 있어요. 아까 식당에서 아버님이 눈 부라리면서 위협하신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요. 이거 정서적 학대예요. 아세요? 학대? 내가 내 새끼 잘 되라고 한 게 학대냐? 네, 그게 학대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아버님 눈빛이 정상이 아니시던데 혹시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치매 오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던데. 최미진은 뻔뻔하게 덕만을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치매라니. 꺼봐요. 지금 또 소리 지르시잖아요. 어머 무서워라. 여보, 당신도 봤지? 아버님, 지금 나 때리려고 하시는 거. 최미진은 김철수의 팔을 잡으며 과장되게 몸을 떨었습니다. 김철수가 난처한 듯 덕만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진정하세요. 미진이 놀라잖아요. 덕만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는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이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아비한테 눈을 부라리는 꼴이라니요. 최미진이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싸늘한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아버님, 저 더는 못 참아요. 민준이 정서 발달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격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준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방에서 나오지도 마시고요. 뭐, 내 집에서 내가 내 손주도 못 본다는 거냐? 네. 만약에 또 민준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접근하시면 아까 식당에서 찍은 영상 가지고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접근 금지 신청도 낼 거고요. 덕만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치려 했지만 최미진이 손가락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대며 말을 잘랐습니다. 쉿! 소리 지르시면 이것도 정서적 학대로 추가할 거예요. 변호사 알아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 참. 건물 명의는 아직 아버님 거니까 변호사 살 돈은 있으시겠네. 최미진의 마지막 말에는 비릿한 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덕만은 힘이 다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서러움에 들썩거렸습니다. 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김철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최미진은 덕만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획 돌아서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덕만과 저뿐이었습니다.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며느리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소형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덕만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쿵 하고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식당에서의 소동이 있고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경로당과 마트에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덕만 영감이 노망이 나서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고 손주를 때린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었죠. 최미진이 벌써 동네 여론을 조작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김덕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현관 입구 천장에 달린 시커먼 CCTV 카메라였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덕만의 방문 앞에도 빨간 불빛을 깜빡이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중범죄자를 가두는 교도소나 다름없었습니다. 덕만은 거실 소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덕만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집안 꼴이 왜 이래? 덕만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진이가 달았다. 내가 치매라서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나를 감시해야 한다면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최미진이 나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아버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요즘 치매 노인 실종 사고가 많잖아요. 다 아버님 걱정해서 돈 들여 한 건데 아버님은 그걸 감시라고 생각하시니 제가 참 섭섭하네요. 최미진은 주방으로 가서 과일 접시와 과도를 챙겨오더니 식탁 위에 과도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과 좀 드세요. 최미진은 사과를 깎는 척하다가 갑자기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덕만의 발치로 떨어졌고 덕만은 반사적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아버님, 칼은 왜 드세요? 저 찌르시게요? 여보, 철수 씨, 아버님이 칼 들고 설쳐요. 퇴근해서 들어오던 김철수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와 덕만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칼 내려놓으세요. 아니다. 애미가 칼을 떨어뜨려서 내가 주워준 것뿐이야. 아니야, 여보. 갑자기 칼을 뺏어서 나한테 휘둘렀어. 저기 CCTV 봐봐. 아버님이 칼 들고 있는 거 다 찍혔을 거야. 최미진이 가리킨 CCTV 각도에서는 덕만이 칼을 집어들고 며느리 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찍혔을 게 분명했습니다. 김철수는 제 해명은 듣지도 않고 품 안에서 요양병원 팸플릿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랑 미진이도 한계예요. 여기 시설 좋대요. 집에 CCTV까지 달아놓고 감시하는 것보다 거기서 케어받으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더 낫잖아요. 덕만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고려장 당하라는 거냐? 내 집 놔두고 요양원에 처박혀서 죽으라고? 고려장이라니요. 다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손자 김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덕만이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민준은 엄마야. 할아버지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미진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세요. 애가 저렇게 공포에 떨잖아요. 아버님, 결단 내리세요. 요양병원 안 가실 거면 재산 관리라도 저희한테 넘기세요. 치매 노인이 50억이나 되는 재산을 들고 있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결국 내 돈이 탐나서 이러는 거지. 탐나서라니요. 법적 보호자니까 관리해 드려야죠. 통장이랑 인감도장 다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내일 당장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신청할 거예요. 덕만은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네들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덕만아, 나간다. 일단 오늘은 참아라. 저는 밖으로 나왔지만 그대로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는 최미진 혼자 남은 듯 조용해졌고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응, 방금 한바탕 했어. 영감탱이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아까 칼 들고 설치는 거 내가 다 찍어놨거든. 저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남편? 걘 멍청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키키. 응, 건물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놔. 인감만 뺐으면 바로 처리하게. 아, 그리고 그 대출 말이야. 영감 명의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대로 다 알아봐줘. 요양원 보내버리면 어차피 확인도 못할 테니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짜고 덕만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대출까지 받아 챙기려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최미진은 한참 동안 킬킬거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휴, 늙은이 냄새. 빨리 치워버려야지. 최미진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놈들의 꼬리를 잡았으니까요.
저는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덕만의 집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덕만의 집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쳐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친구 김덕만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자 악마들을 처단할 살생부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서울에 있는 조카 김민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성아, 급한 일이 생겼다. 내가 좀 내려와 줘야겠다. 너희 큰아버지 일이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저들이 덕만을 정신병원에 가두기 전에 제가 먼저 저들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마치 덕만의 눈물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덕만의 집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물을 튀기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덕만의 집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건달티가 나는 사내 하나가 내렸습니다. 번쩍이는 은갈치색 양복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한 손에는 가죽 클러치백을 든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며칠 전 최미진이 통화에서 오빠라고 불렀던 강 실장이라는 작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는 둥 마는 둥 하며 급히 덕만의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는 벌써 낯선 사내의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야, 집터가 아주 좋네. 명당이야, 명당. 어르신, 이런 노른자 땅을 그냥 깔고 앉아만 계셨습니까? 이거 개발만 하면 돈방석인데.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강 실장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덕만이 아끼는 가죽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덕만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최미진은 그 옆에서 간사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덕만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인데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러자 최미진이 덕만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이분은 제 친척 오빠예요. 미국에서 투자 자문회사 크게 하시는 강민석 대표님이시라고요. 아버님 재산 관리 도와주러 일부러 오신 귀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온 투자 전문가라니요. 제가 보기에는 영락없는 사기꾼이나 깡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아들 김철수는 아내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김철수가 강 실장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형내 육촌 오빠 되신다고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 실장은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우리 매제 되시는구나. 미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사람 좋게 생겼네. 근데 사람이 좋기만 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 가장이 능력이 있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초면부터 반말을 찍찍 내뱉는 강 실장의 태도에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강 실장은 클러치백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본론으로 갑시다. 어르신, 여기 도장 찍으시죠. 이 집이랑 건물, 리모델링 싹 해서 상가로 돌릴 겁니다. 제가 견적 다 뽑아왔으니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덕만이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함을 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집을 뜯어고쳐?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니까 썩 꺼져. 그러자 강 실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덕만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따, 노인네 고집 한번 세네. 어르신, 이거 어르신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식들 잘 살라고 하는 거지. 매제 사업하다가 빚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거 갚고 새 출발하려면 이 집 담보로 대출 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김철수가 깜짝 놀라 아내 최미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빚 문제를 낯선 처남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최미진이 김철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빠가 다 해결해 준대. 당신 빚 청산하고 민준이 유학 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버님은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니까 이 집 필요 없잖아. 김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장의 무게와 빚의 압박, 그리고 아내의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만은 아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덕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이 애비집을 팔아먹을 셈이냐? 내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김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강 실장은 이제 대놓고 덕만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덕만을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놓으시죠. 미진이가 위임장 다 써뒀으니까 인감만 찍으면 끝납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덕만이 뒷걸음질 치며 저항했지만 강 실장의 덩치에 밀려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강 실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어르신이 싫다는데 왜 강요를 해? 이거 엄연한 주거 침입의 협박이요. 강 실장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옆집 산다는 그 꼰대야?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죠. 뼈 부러지기 싫으면. 강 실장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최미진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미진이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안으로 도장 안 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민준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학부모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중증 치매라서 손자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했다고요. 덕만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손자 김민주는 덕만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손자가 학교에서 미치광이 할아버지 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최미진은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무서운 거 아시죠? 소문나면 민준이 왕따 당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민준이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도장 찍고 요양원 가시겠어요? 너란 년은 정말. 덕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강 실장은 낄낄거리며 덕만의 앞에 인주와 도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손주 생각하셔야지. 어르신이 희생하면 온 집안이 평화로워진다니까. 빨리 찍어. 비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마치 덕만의 오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강 실장의 얼굴과 그가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현관 밖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최미진과 강 실장이 나누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친척과 여동생 사이라기엔 너무나 끈적하고 은밀한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저 둘은 확실히 공범, 아니 그 이상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잠깐, 도장은 내일 찍지. 오늘은 덕만이가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도장도 못 찍겠구먼. 내일 아침에 내가 잘 설득해서 찍게 할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제가 기지를 발휘해 시간을 벌어보려 했습니다. 강 실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최미진이 눈짓을 하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10시까지 다시 오지. 그때도 안 찍혀 있으면 그땐 민준이 학교로 바로 갑니다. 알았죠, 매제? 강 실장은 김철수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껄렁한 걸음걸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미진도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넋이 나간 덕만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김철수,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덕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덕만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자네 집이랑 재산 다 뺏기고 민준이까지 망가지는 꼴 보고 싶어? 덕만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친구로서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그 시간이 이 지옥 같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덕만을 데리고 비밀리에 제 집 서재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밤새 차를 몰고 내려온 제 조카 김민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성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제 서재에는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울에서 새벽바람을 가르며 내려온 제 조카 김민성이 노트북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민성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김민성이 모니터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덕만 아저씨,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습니다. 그 강 실장이라는 사람, 본명은 강두식이고 전과 오범인 전문 사기꾼입니다. 김덕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덕만이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물었습니다. 사기꾼? 그럼 우리 며느리가 미진이가 사기꾼을 친척이라고 속였단 말이냐? 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며느님 금융 기록을 조회해 보니 최근 도박 빚이 상당합니다. 강원도 정선 쪽 사설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로 추정됩니다. 아저씨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빚을 갚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덕만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며느리의 도박빚과 내연남의 주머니로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니 이건 폐륜을 넘어선 범죄였습니다. 김덕만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철수 그놈은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냐? 김민성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 형님은 아마 강두식의 정체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내 말만 믿고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려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죠. 저는 김덕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덕만아, 울 때가 아니다. 지금 울면 내가 지는 거야. 놈들은 내가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격해야지. 김민성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 처벌은 당연한 거고 저들에게 가장 뼈아픈 복수를 해야죠. 바로 돈입니다. 저들이 아저씨를 괴롭히는 이유는 딱 하나, 50억 건물 때문이니까요. 김민성은 준비해온 재산 기부 약정서와 유언장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김민성이 볼펜을 건네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어렵게 제가 설계한 이 유언장에 서명하시고요. 이게 저들에게 날리는 핵폭탄이 될 겁니다. 김덕만이 펜을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자식놈이 돈 귀한 줄 모르고 부모를 팔아먹으려는데 이 돈을 쥐고 있어봤자 독이 될 뿐이다. 내 돈 좋은 데 쓰고 저 썩어 빠진 것들 정신이나 차리게 해주마. 김덕만은 힘있게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김덕만의 피눈물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덕만의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자 김민주는 목이 말라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최미진과 강 실장이 앉아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실장이 껌을 씹으며 비릿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영감탱이 도장 찍으면 바로 요양원 보내는 거지? 최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돈 아깝게 거기를 왜 보내? 그냥 싼 정신병원 폐쇄병동 알아봐 놨어. 약 잔뜩 먹여서 재우면 몇 달 못 가서 죽을걸? 늙은이 죽으면 보험금도 꽤 나와. 김민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좋은 병원에 모시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강 실장이 턱짓으로 김민준의 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 애새끼는 어떡할 거냐? 우리 해외로 뜰 때 데려갈 거야? 아유 미쳤어? 쟤를 왜 데려가? 안 그래도 게임 중독에 말도 안 들어서 귀찮아 죽겠는데. 돈 들어오면 쟤는 그냥 시골 기숙 학원에 처박아 버릴 거야. 유학 보냈다고 뻥치고 돈만 보내주면 알아서 크겠지. 크크크. 너 진짜 독하다. 역시 내 스타일이야.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릴까봐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자신은 그저 귀찮은 애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준의 머릿속에 며칠 전 할아버지가 몰래 쥐어주던 용돈과 따뜻했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민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괴물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저기 거실에서 웃고 있는 엄마와 낯선 아저씨라는 것을요. 김민준은 소리 죽여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시계 바늘은 아침 9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제 서재에서 김덕만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유행 지난 낡은 양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반듯하게 맨 넥타이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성이 김덕만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아저씨, 기억하시죠?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한 말씀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알았다. 내 오늘 저것들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마. 김덕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겁먹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완충된 캠코더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1초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자. 내 집 찾으러. 제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김덕만의 집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문 너머로 최미진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기까지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결전의 시간이 밝았습니다. 김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미진과 강두식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김덕만 뒤로 줄지어 들어오는 낯선 사내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조카 김민성과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 2명이 김덕만의 양옆을 호위하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최미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장 찍으라니까 웬 깍두기들을 데리고 오셨어? 지금 협박하세요? 강두식도 인상을 구기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껌을 짝 씹어 뱉으며 김덕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곱게 끝내자니까 사람을 부르셨네? 이런 건달들 부른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도장이나 내놔. 강두식이 김덕만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민성이 번개같이 앞을 막아서며 강두식의 팔을 제지했습니다. 김민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내 강두식의 양복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손버릇이 나쁘시군요. 저는 김덕만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론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 몸에 손대시면 폭행죄 추가됩니다. 변호사? 강두식과 최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덕만이 지팡이를 탁탁 치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보란 듯이 던졌습니다. 퍽 하는 묵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김덕만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장? 그래, 도장 찍어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내 재산 어떻게 처리했는지 똑똑히 봐라. 최미진이 눈을 번뜩이며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최미진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급기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사회환원? 전 재산 기부? 아버님 미쳤어요? 이걸 왜 기부해요? 뭐, 기부? 강두식도 기겁하며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김덕만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본인 김덕만은 사후 전 재산인 건물과 예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함을 서약합니다. 강두식이 서류를 구겨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이거 무효야. 치매 노인이 쓴 거니까 법적 효력 없다고. 강두식이 서류를 찢으려고 하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김민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마친 서류고 원본은 제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만 씨가 치매가 아니라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도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미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땅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도끼 어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 50억. 내가 이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당신 뭐해? 아버님이 우리 굶어 죽으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김철수가 그제야 울상이 되어 김덕만에게 기어왔습니다. 김철수가 김덕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기부라니요. 그럼 민준이는요? 하나뿐인 손자한테 뭐라도 물려주셔야죠. 김덕만이 아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덕만이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호통쳤습니다. 손자? 내가 감히 손자 이름을 입에 올려? 내 처가 내 손주를 볼모로 잡고 협박할 때 넌 뭐했냐? 애비 재산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놈이 이제 와서 손자 타령이야. 아, 아버지. 저는 그냥 비켜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희한테 10원 한 장 못 준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김민준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김민준이 뛰쳐나와 김철수와 최미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최미진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10살짜리 꼬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미진이 당황해서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아, 너 왜 이래?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까. 김민준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김덕만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허리춤을 꼭 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흐앙. 김덕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왜 우냐? 하래비는 괜찮다. 김민준이 울먹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때린 거 아니야.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할아버지 화나게 해서 소리 지르면 그거 찍어서 경찰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 할아버지 병원 보내고 우리가 건물 가질 수 있다고.
최미진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민준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시켰다고 그래? 하지만 김민준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들고 있는 캠코더 렌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할아버지 병원 보내고 죽게 놔두면 보험금 나온다고 했어. 돈 받으면 나도 귀찮으니까 시골 기숙사에 버린다고 했어. 엄마는 마녀야.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에 김철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아,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를 죽게 놔두고 민준이를 버린다고 했다고? 최미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애가 뭘 잘못 듣고 헛소리 하는 거야. 오해라고. 그때 궁지에 몰린 강두식이 이판사판이라는 듯 눈을 뒤집었습니다. 그가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김덕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가 죽어. 다 같이 죽자. 위험해.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김민성이 몸을 날려 강두식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챙강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강두식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강두식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내 돈 내놔. 50억 내놓으라고. 김민성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수 협박의 살인 미수까지. 강두식 씨, 당신은 이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겁니다. 경찰 오고 있으니 가서 변명하세요. 상황이 종료되자 최미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김덕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다 빚 때문에.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덕만은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덕만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용서? 애기 죽이지 말라고 했었지? 그래, 내가 애기 안 죽이려고 훈육 안 했더니 내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시애비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더구나. 김덕만은 손자 김민준을 등 뒤로 숨기며 며느리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내가 바로 애기 죽이는 년이야. 돈 때문에 자식까지 팔아먹는 내 년이 애미 자격이 있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당장 꺼지란 말이다. 그것은 호랑이의 포효였습니다. 김덕만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미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통쾌한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뷰파인더 속 김덕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을 새도 없이 김덕만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덕만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덕만아. 김덕만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김민준이 할아버지 하고 비명을 질렀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쓰러진 김덕만의 입가에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가 기어이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김덕만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미진의 눈빛이 다시금 소름 끼치게 번뜩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구급차 안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김덕만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불규칙하게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저는 김덕만의 차가운 손을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덕만아, 정신 차려. 이대로 가면 안 돼. 이제 다 해결됐는데 눈 좀 떠보란 말이야.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구급차 안에 최미진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김덕만이 쓰러지자마자 최미진은 언제 빌었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고 구급대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라며 억지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최미진은 김덕만의 발치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무언가 열심히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재수 씨,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핸드폰질이요? 양심이 있소? 최미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러워서 아버님 더 잘못되시겠네. 그리고 저 재수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은 금방이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달려 나와 김덕만의 이동 침대를 끌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오던 김철수와 조카 김민성도 헐레벌떡 응급실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김덕만 환자분 보호자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최미진과 김철수가 동시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에 안도하려던 찰나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동의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서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최미진이 김철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최미진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설명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물인간이 되거나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요. 의사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죠. 글쎄, 보호자인 저희가 상의를 좀 해야 한다니까요. 최미진은 의사의 말을 자르고
김철수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와 김민성도 황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미진은 김철수에게 귓속말이 아니라 우리 보란 듯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 사인하지 마. 지금 아버님 수술 동의하면 우리 진짜 끝이야. 김철수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사인을 하지 말라니? 최미진이 김철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정신 차려. 아버님 깨어나시면 우리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게다가 강 실장 오빠랑 나랑 감옥 가게 생겼는데 당신은 무사할 것 같아? 방조제도 죄야. 당신도 전과자 되고 싶어? 하지만 아버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당신한테 넘어와. 그 기부 약정서, 유언장, 그거 아버님이 직접 집행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무효 소송 걸어서 뒤집을 수 있어. 생각 좀 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라는 말도 아까운 괴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남편에게 폐륜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인간이냐?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쳐? 김민성도 격분하여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입니다. 당장 서명하세요. 최미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민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법 좋아하시죠? 법적으로 수술 동의권은 직계 가족한테 있어요. 당신네는 남이잖아요.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해요? 최미진은 김철수의 손에 들린 볼펜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살리고 싶으세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아까 그 기부 약정서 원본이랑 유언장 지금 당장 가져와서 내 눈앞에서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거 취하하고 합의서 써주세요. 그럼 수술 동의할게요.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소름 끼치는 제안이었습니다. 김민성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그따위 각서 써봤자 법적 효력 없는 거 아시잖습니까? 효력이 있든 없든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요. 싫으면 말던가. 시간 계속 가는데 어떡할래요? 그때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심정지 올 수도 있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김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어떡해. 아버지. 저는 김철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아들이잖아. 내 마누라 말 듣지 말고 가서 사인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김철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와 최미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미진이 김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선택해. 저 노인네 살리고 우리 세 식구 길거리에 나앉을 건지 아니면 눈 딱 감고 50억 챙겨서 민준이랑 떵떵거리고 살 건지. 당신 아들이 흙수저로 살길 원해? 김철수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장의 무게, 돈의 유혹, 그리고 아내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김민성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장님. 접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의료법상 대리인 동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김덕만에게 필요한 건 1분 1초의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최미진은 벽에 기대서서 손톱을 확인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덕만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저승사자처럼 말입니다. 응급실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빨라질수록 제 심장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철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철수야, 제발. 제발 부탁이다. 내 아버지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빈다. 응? 김철수는 아버지 하며 울먹였지만 최미진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최미진이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일어나세요. 그러게 진작에 곱게 요양원 가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다 아버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손자 김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까부터 어른들의 싸움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아빠 김철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응급실 로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아빠 김철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이 조명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김민준이 김철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죽게 하지 마. 할아버지 죽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김철수가 깜짝 놀라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민주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공포를 토해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할아버지 죽으면 돈 받아서 나 시골 기숙사에 버린다고 했어. 엄마랑 저 아저씨가 나 귀찮다고 버린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김철수의 뇌를 강타하는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최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미진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김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김민준, 너 조용히 안 해? 애가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보, 듣지 마. 빨리 결정해. 김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바지를 잡고 있는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자신의 아들은 버림받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돈 몇 푼과 아내의 협박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철수가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너 정말 민준이를 버리려고 했니? 최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당신도 민준이 꼴통이라 속 썩었잖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닥쳐. 김철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손을 들어 최미진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응급실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미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당신, 지금 나 쳤어? 미쳤어? 김철수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달려가 수술 동의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거칠게 서명을 마친 김철수가 의사에게 종이를 떠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아버지 꼭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수술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수술 준비해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김덕만의 이동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그제야 김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준이 아빠의 품으로 파고들며 엉엉 울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을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병신이라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미진이 도끼 어린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그녀는 악기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김철수, 내가 감히 내 뺨을 때려? 너 이혼이야. 내가 가만 안 둬.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너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거라고. 그때 제 조카 김민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최미진 씨. 최미진이 획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넌 또 뭐야? 변호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끼어들어? 김민성은 대꾸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임을 알리는 빨간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김민성이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방금 수술 동의를 조건으로 유언장 파기를 요구하셨죠?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셨고요. 이 모든 대화 내용, 여기 다 녹음되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 강요, 협박, 그리고 아까 댁에서 있었던 아동학대와 사기 방조 혐의까지. 당신은 이제 이혼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재판부터 걱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강두식 연행 과정에서 연락을 받았던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었습니다. 김민성이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녹음된 파일과 증거 자료를 넘기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현행범입니다. 긴급 체포 요건 충족합니다. 경찰관이 최미진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미진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이 최미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나자 최미진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내 권리 찾으려고 한 거야. 여보, 철수 씨, 보고만 있을 거야? 나 좀 도와줘.
최미진은 조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아들을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권리, 당신한테는 가족보다 돈이 권리였겠지. 내 아내 최미진은 이미 죽었어. 당신은 그냥 괴물일 뿐이야. 죗값 치르고 나와. 이혼 서류는 구치소로 보낼 테니까. 아, 김철수,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으악. 최미진은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까지 그녀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응급실에는 다시 기계적인 소음과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캠코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저 수술실 안에서 김덕만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위의 붉은 등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김철수는 복도 바닥에 앉아 머리를 벽에 찌으며 자책하고 있었고, 김민주는 지쳐서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덕만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내 손자 크는 거 봐야지.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드디어 수술실 등에 불이 꺼졌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의사를 둘러쌌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 선생님, 저희 아버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어요. 아, 김철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김민성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큰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잠이 깼던 김민준이 아빠의 등 뒤에 매달려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살아? 안 죽었어? 김철수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 사셨어. 우리 민준이가 살린 거야. 내가 할아버지 지킨 거야.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김덕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삐, 삐, 삐 소리가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김덕만의 침대를 따라 중환자실 앞까지 갔습니다. 간호사가 면회는 한 명만, 그것도 잠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어 하실 분은 아저씨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김민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니다. 덕만이가 이승으로 돌아오려고 안간힘을 쓴 건 바로 이 녀석 때문일 거다. 민준이가 들어가거라.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일 겁니다. 김덕만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이 병원 복도를 비추자 그동안 덕만의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날릴 때마다 분홍색 꽃비가 내렸습니다. 재활치료실 안 김덕만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지팡이 없이 걷겠다는 그의 의지는 쇠보다 단단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조금만 더. 옆에서 김민준이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구령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을 녀석이 이제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할아버지의 재활 트레이너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덕만은 손자의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평행봉 끝까지 걸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활짝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강아지 덕분에 하레비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쌩쌩하구나. 에이, 할아버지 아직 멀었어. 내일은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다. 알았지? 오냐, 오냐. 암만 돌아야지. 두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철수는 한쪽 구석에서 과일을 깎으며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제법 듬직한 가장의 태가 났습니다. 김철수가 잘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덕만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퇴원하시면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민준이도 가고 싶어 하던데요. 온천은 무슨, 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보글보글 끓여 먹자. 병원 밥 지겨워서 못 살겠다. 네. 제가 기막히게 끓여드릴게요. 요즘 요리 학원 다니거든요. 그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지난 시련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최미진은 재판 결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 없이 억울하다고 소리치다 판사에게 호통을 듣고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강두식 역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최미진과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승소하여 그녀가 숨겨두었던 비상금까지 찾아내 덕만의 병원비로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김덕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50억 상당의 건물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민준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주위에서 아깝지 않냐며 말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덕만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내 진짜 재산은 여기 있는데 뭐가 아까워? 그가 가리킨 진짜 재산은 바로 곁에서 웃고 있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저 같은 친구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우리는 1챕터에서 소동이 있었던 그 한정식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직원들은 처음에 덕만을 보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덕만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 못난 짓을 했습니다. 늙은이가 주책맞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여기 사과의 뜻으로 떡 좀 해왔으니 드십시오. 덕만이 따끈한 시루떡 상자를 내밀자 직원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김민준도 쭈뼛거리며 직원에게 다가가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지난번에 컵 던져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직원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해. 우리는 갈비찜을 시켜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숟가락에 고기를 올려드리며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건 슬픔의 떨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호적에서 며느리만 판 사연, 그리고 진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수백만을 기록했고 댓글 창에는 사이다, 결말이다, 눈물 난다, 진정한 어른이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덕만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달라고 조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나보고 갓덕만이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가드처럼 멋지다는 뜻이다. 이 친구야. 허허, 쑥스럽구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어느 날 저녁 덕만의 집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던 우리는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철수와 민준이가 장기를 두며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덕만이 빈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 아니었으면 나 벌써 저 세상 갔거나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텐데. 고맙네, 친구. 제가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네. 자네가 복을 지어서 그런 거지. 애기 죽이지 말라던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자식 기 살려주려다 내 명줄 끊어놓을 뻔했으니 말이야. 크크크. 맞다, 맞아. 애기는 죽여도 되지만 사람 기는 죽이면 안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덕만이 먼 산을 응시하며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 늙어서야 배웠네.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래. 우리 민준 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바쁘시겠어. 우리는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덕만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히 전등빛이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한 가정이 시련을 딛고 다시 피워낸 진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김덕만과 그의 가족들이 써내려갈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봄밤의 달콤한 공기 속으로 막걸리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기분 좋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덕만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덕만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50억 건물이 아니라 손자의 진심 어린 눈물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뼈아픈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덕만 씨네 식구들. 이제는 그 평상 위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개과천선한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바른 청년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해와 갈등 대신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해와 사랑이 저 봄날의 벚꽃처럼 만개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밉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긴 사연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